1790년 정조 14년 8월 10일 장흥에 사는 신여척이라는 사람이 이웃에 사는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격분에 발로 찼는데 상대가 숨진 사건을 형조에서 아뢰어 법에 따라 처치할 것을 청하자 정조가 판결하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종로거리 연초 전방에서 민간에 전해지는 짤막한 이야기를 듣다가 영웅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이르러 한 자빈이 흥분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광분해 손에 쥐고 있던 풀 베던 낫으로 이야기꾼을 내리쳐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간혹 맹랑한 죽음도 생겨나는 것이 허망한 일이기만 하다. 신여척은 담장 너머 형제간에 싸우고 있는 무례배를 보고 불같은 노여움이 솟구쳐 올라 아무런 관계없는 사이였음에도 서로 다투고 있는 것에 뛰어들어 상투를 움켜잡고 발로 차며 말하기를, 형제간에 싸우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짓이다. 너희 집을 부수고 우리 마을에서 내쫓겠다고 했다. 그때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내가 왜 간섭하느냐 하니 신여척이 즉시 말하기를, 나는 옳은 뜻으로 그랬는데 그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발로 차기에 나 또한 찼을 뿐이다 하였으니 신여척은 기계 있는 사람이다. 법을 맡은 관리도 아니건만 아우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의 죄를 다스린 것이 신여척 아니던가.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의 수많은 기록을 봐왔지만 신여척은 뜻과 기계가 있는 자이다. 신여척을 방면하라. 지금으로서는 괜한 오지랖에 적어도 폭행치사일 텐데요. 그러나 정조는 신여척의 행동을 어렵게 보아 석방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재인에 대하여 그 죄를 판단함에 있어 초복, 제복, 삼복에 걸쳐 3번 심리에 그 죄안을 갖춰 임금에게 보고했는데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왕에게만 있어 그 가부를 최종 결심하는 사람은 임금이었습니다. 나라의 영모 등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임시관하로 국청이 설립되었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의정 대신 중에 임시로 뽑아 재판장인 위관으로 삼아 형고 등을 사용해 고문을 가하며 신문했는데요. 이러한 국문을 행하면 반드시 임금의 명이 필요했습니다. 평상시 임금의 명을 받아 중재인에 대한 국문을 행하는 관하로는 의금부가 있었고요. 영모에 관한 사건과 강상의 도리를 위배한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상 매우 엄격하게 취재하였지만, 죽을 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때로는 관대하게 살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과다한 형벌을 사용함으로써 나라에 재해가 발생하고 흉년이 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대사령을 내려 옥에 갇힌 죄인들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시대보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었는데요. 만약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여인의 정조 등 명예에 관한 사건들에서는 더욱 그 범위를 넓혀 관대하게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에 이르러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용서해 방면할 것을 명할 때 오늘날 법원에서 판결 이유를 명시하는 것처럼 임금인 자신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명합니다. 위 사건에 이어 정조는 전라도 강진현에 사는 은혜라는 이름의 여인이 범한 살인에 관해 살피게 되는데요. 은혜라는 여인이 이웃에 사는 안조이라는 여인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은혜가 자백합니다. 제가 처녀일 때 이웃 사람인 최정년이라는 자가 저와 남몰래 간음했다고 소문내고는 안조이라는 여자를 내세워 저에게 구원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는데 최정년과 안조이가 함께 저를 모함하기를 더욱 심하게 해
그의 분을 참을 수 없어 칼을 지니고 밤을 틈타 안조의 집에 몰래 들어가 먼저 목을 찌른 후 다시 그 몸을 난자했고, 이어 최정년의 집으로 가려 했는데 어미가 막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원하니 관아에서 최정년을 때려 죽이기를 바랍니다. 형조에서 아래입니다. 은혜가 이미 사실을 자백했으니 목숨을 버리고 온통함을 씻어냈다 하여 그 죄를 감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죄를 국법에 비추어 보면 조금이라도 의심할 것이 없겠지만, 그 정황이나 그간의 일들, 그리고 사건의 원인 등이 은혜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 있어 죄를 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감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를 좌의정에게 물어 아뢰도록 하라. 좌의정 최재공에게 물으니 안조인은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사실 아닌 말을 만들어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해 알게 하였으니 은혜의 분통함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집간 후까지 추 한 말이 더욱 심했으니 정조를 중시하는 여인으로서는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풀고자 하며 당연히 못할 짓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칼을 휘두른 것은 그 마음에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이니 처음부터 어떤 상황에서는 그 마음을 용서할 만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정상을 살펴 가히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은혜라는 여자에게 서로 수많은 온통함과 치욕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아에 고해 안조이가 사람을 모함한 죄를 다스리게 했으면 됐을 일인데 무슨 까닭에 이렇게 스스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까? 사람을 모함하는 말에 비록 오난을 갖게 되었다 해도 그 모함한 말을 죽을 죄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오난을 보복한 행동이 비록 지극한 온통함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그 행동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시인은 감히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랠 수가 없습니다. 고하였습니다. 그의 정조는 이 사건에 대해 마음을 세우고 판결을 내리며 말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살이 파이고 골수에 사무치는 오난 중에서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음란하다는 모함을 당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잠깐 사이라도 이런 오명을 얻게 된다면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을 뿐인데, 구덩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오겠지만 이런 오명은 무슨 말로 씻어낼 것이며 또 그렇게 해본들 씻어지기야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난이 살을 내고 분함이 뼈에 사무쳐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을 매 죽어 잘못 없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인이 때로는 있었다. 은혜는 불과 18세 나이의 여자일 뿐이다. 정조를 지켜왔음에 갑자기 몸을 더럽혔다는 모욕을 당했으니 시집가기 전이었어도 사생결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 명예를 세우고자 했을 텐데 하물며 새로운 인연을 겨우 만나 안도할 사이도 없이 요사한 자가 음험한 수단으로 다시 독을 내뿜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 100마리 주둥이에 짖는 소리가 되어 사방으로 울려 퍼지니 모두가 자신을 욕할 뿐이었다. 그러니 뼈에 사무치는 원망과 분통함에 한 번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헛된 죽음이 될 것을 염려하여 칼을 들고 온수의 집으로 달려가 후련하게 꾸짖은 다음 마침내 혼한 대낮에 악하기만 한 여자를 찔러 죽임으로써 사람들 모두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음을 훤히 알게 하였으니 살인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면하라고 변명하기를 일삼는 자들과 같은 간사한 꾀를 부리지도 않았다. 이는 정말로 피 끓는 남자라 하더라도 행동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유약한 여자가 그 억울함을 참기만 하면서 벗어나려 하지는 않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에도 비교할 일이 아니다. 수십 년 전에 서해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수령이 용서해 주기를 청해 조정에서도 이를 널리 알려 칭찬하고 즉시 놓아줄 것을 명했다. 그 여자가 옥에서 나가니
중매쟁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많은 돈을 내놓으면서 서로 데려가려 했는데 결국에는 고을 양반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 일은 지금까지 의로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은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미 출가한 후에 행했으니 모든 것을 무릅쓴 그 행동은 더욱 뛰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은혜를 특별히 방면하라.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한 이유를 각각 기록해 알려 모두 알도록 하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기계와 절개가 없는 자는 금수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는 형조에 다시 명합니다. 은혜는 상황에 대응함과 기백이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석방하라고 명했는데 그와 같이 강하고 모진 성격으로 자신의 오난과 분통함을 씻어냈으니 아직 처리하지 못한 최정년에게 다시 복수하지 않을 것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일이 그렇게 된다면 은혜를 살리고자 했다가 오히려 그놈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되니 어찌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하고자 하는 뜻에 부합하겠는가? 그러니 그곳의 수령에게 명해 은혜가 다시는 최정년을 범하지 않을 것을 확인받아 아뢰도록 하라. 죽을 죄의 은혜를 석방에 내보내고는 안조이와 함께 자신을 모함한 최정년에게 다시 범행할 것까지 염려하여 그 단속을 한 정조의 세심함을 살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요. 전주 사람인 김계송과 그 아우 김성소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발길질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숨지자 관아의 고발에 그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줄이 있었던 것인지 원수가 된 그 가해자는 이내 석방돼 도망쳐 숨어버렸는데요. 그의 김계송과 김성손 형제는 철창과 단도를 각각 소매자락에 넣고 해를 넘기며 추적하다 마침내 노성 땅에서 찾아내 찔러 죽임으로써 오난을 풀게 됩니다. 노성은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지역에 있던 현이입니다. 충청감사가 이 사실을 알아여 그 처벌을 구하니 정조가 판결 내리며 명합니다.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 영조의 손자인데요. 감사는 이전의 관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 효심에 감동하고 형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불쌍하였으며 형제의 마음은 비통하였을 것인데 가련한 그 정성은 지극하기만 했으니 형제의 뜻은 장려할 만하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의 행실이었다 해도 법으로는 의당 용서할 일인데 형제 두 사람의 행동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훌륭한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조정해서 만약 예사로 보아 넘기거나 관례에 따라 멋대로 원수를 죽이면 장 60대에 처한다와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멋대로 원수를 죽이면 사형을 가하며 유배한다 등의 법문을 말한다면 어찌 풍속을 올바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되면 일심의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수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김계손 형제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각각 몸속에 품고서 허다한 세월을 보내며 추적하다가 마침내 형제가 더불어 복수하였다. 먼저 찌른 것은 형이고 아우는 뒤이어 찔렀는데 원수를 이미 죽이고 나서는 형제가 함께 스스로 관아에 자수하여 법에 따라 죽기를 청했다. 김계손 형제를 즉시 석방하여 내보내라고 충청 감사에게 명하고 판부한 내용을 기록해 온적지 관아인 전조목에 전할 것이며 또한 감사에게 명해 그들의 처지를 살펴 특별히 품계를 올려주도록 하라.